옥으로 빚은 듯한 봉우리 아래 천혜의 비경이 넘실거리는 한반도의 명산 금강산은 여행이 금기시 되던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장을 하고 이 금강산에 오른 소녀가 있었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4세에 남장을 하고 금강산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전혀 듣지 못해봤는데 그러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랬죠. 이 소녀는 훗날 한양에서 조선시대 최초의 여성 시회인 상호 정시사를 이끌었던 여성 문인으로 기록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금원. 현대와도 여성이라는 한계에 갇힌 여성들에게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자신감, 당당함 그런 걸 보여준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여인에게 씌워진 속박에서 벗어나 세상을 보고 느끼고 세상에 전하고자 했던 그녀. 어둠 속 영롱한 불빛처럼 여성사 한 페이지를 환히 밝혔던 김금원. 그녀의 자유 어린 발자취를 되짚어봅니다. 은빛 물결 위에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새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강, 섬강. 태기산에서 발원해 남한강과 만나는 섬강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세월을 거슬러 올라간 섬강의 물길. 그 수면 위에 소녀들의 추억도 떠다닙니다. 경춘이, 우리 바다를 넣어서 시를 지어보자. 바다를 본 적이 없는데 시가 되겠어? 상상해 보는 바다가 더 멋있지 않을까? 황금빛 펴 출렁이는 바다. 곡간 흘러들면 마음은 평안 가득. 들판과 바다가 하나라. 그럴듯하네. 상상해 보는 바다는 얼마나 근사할까? 이제 내가 해볼게. 산 넘어 산 있어 큰 산, 강 건너 강 있어 바다. 이내 몸 바람 되어 산 넘고 강 건너, 산 되고 바다 되고 지구. 역시 언니의 시는 넓고 크네. 섬강 근처에서 나고 자란 금원은 친구 죽서, 동생 경춘과 함께 어울렸습니다. 역사 속에 묻힌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유난히 낯선 이름 김금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금원의 삶을 문학을 통해 탐사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학교 때도 고려시대 여성에 대해서 논문을 썼었고 여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각해서 그 흐름 안에 이런 여성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4세에 남장을 하고 금강산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전혀 듣지 못해봤는데 그러면서 그 자료를 봤을 때 제가 너무 놀랬죠. 전율이 올 정도로. 해서 이분에 대해서 꼭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쓰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시대 여성으로선 파격적인 삶을 살았지만 서서히 잊혀졌던 금원의 일생은 또 한 권의 책 속에서 복원돼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굴레에 굴복하지 않고 박차고 나온 담장 넘어 세상을 꿈꾼 여성. 그러면서 현대와도 여성이라는 한계에 갇힌 여성들에게 뭔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희망, 자신감, 당당함 그런 걸 보여준 여성이라고 생각해요. 굽이쳐 흐르는 섬강처럼
세상 밖을 누빈 금원의 이야기는 고향인 원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읽은 시 한 수 들려드릴게요. 그래? 어디 한번 들어보자. 푸른 봄빛 아직 먼데 풀과 나무 기뻐하네. 올해 사시길 축원하며 부모님 편안하시길 비네. 효심이 가득한 시로구나. 누가 지은 시이냐? 70년쯤 부용당 신씨라는 분이 지은 시예요. 운율이 살아 맛이 있구나. 짧아도 뜻은 깊고 예, 저도 이렇게 마음에 담은 시를 짓고 싶어요. 자꾸 읽고 익히면 너도 좋은 시를 짓게 될 게다.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보이는 금원.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당시 신분제도인 종무법에 따라 어머니처럼 기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의 아버지는 딸에게 글 공부를 시킵니다. 이제 아비와 서책을 구경해 볼까? 자왈, 학이 불사, 즉 망하고 사이 불학, 즉 텐이라. 아버지, 곧 즉자 다음 망자가 무슨 뜻입니까? 무슨 자라고? 즉자 다음 글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망자는 어둡다, 즉 깊은 이치를 깨닫지 못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네가 글자를 아느냐? 아이 참 아버지도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그것을 읽으셨으면서요. 아버지가 읽으신 것을 귀에 담아두었다가 아버지가 가신 뒤에 어머니 몰래 다시 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리하면 안 되나요? 아니다. 그런데 네가 얼마나 몇 자나 더 읽을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읽어보아라.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자왈 군자 탕탕탕이요 소인장 척척이니라. 군자의 마음은 평탄하고 넓고 소인은 항상 걱정이 많으리라. 그만하면 되었다. 귀동냥치곤 대단한데 아들이라면 제대로 가르쳐 보겠다만 일러 어쩐다. 유교적인 법도 때문에 여자는 대문 밖을 자유롭게 나설 수 없었던 시대.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불행이요. 부귀한 집안이 아닌 한미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불행이다. 하지만 서책을 읽을수록 담장 밖으로 향한 금원의 시선은 운명처럼 금강산에 다다릅니다. 어머니, 저도 좀 보고 싶어요. 화공은 금강산을 그리고 사대부는 금강산에 대한 시문을 지었지만 여성들에게 금강산이란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기근에 시달리던 제주에서 구휴를 펼쳤던 여성 상인 김만덕이 소원을 묻는 정조 임금에게 한 대답도 금강산 구경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남성들한테는 여행의 천국이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기록들을 보면은. 근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해 뜨는 거, 뭐 금강산 이런 데 가보고 싶은데 꿈만 꾸는 거죠. 이제 외출의 자유가 없었잖아요. 조선시대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고 다녀야 되고 가마를 타야 되고 그런 게 다 여행에 대한 제약인데 그거에 대한 갈증이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자랑으로 꼽혔던 금강산에 대한 갈망이 컸고 금원도 어릴 때부터 그 금강산을 여행을 간다면 첫 번째 금강산을 꼭 가보고 싶다. 그 갈망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 아버지, 저 금강산에 다녀오고 싶습니다. 서책을 보며 금강산을 가슴에 품은 금원은 이내 떠날 것을 결심하고 부모에게 알립니다. 여자는 문박 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여자는 성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읽어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큰 뜻과 꿈을 품을 수조차는 없는지요. 금강산행을 제발 허락해 주세요. 금강산 여행은 남정네도 하기 어려운 일이다. 약하고 어린 얘가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하려는 것이냐. 이제 저도 14살이니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꿈꾸지 않으셨던가요? 어찌 저는 꿈꿀 수 없단 말입니까? 꿈꾸는 것을 행하는 이가 몇이나 되겠느냐? 모든 행하는 것이 능사도 아니고. 책에서 읽은 세상의 일면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백현이 불여일행이라 하지 않습니까? 현실에서도 네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너도 내 어미처럼 원치 않은 길을 가야 할지도 모르고, 네 인생길이 정해지지 않은 마당에 그 먼 길을 혼자 떠나게 할 수 없다. 그러기에 더욱 허락해 주십시오. 잠시 세상에 나가 지혜와 힘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제가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어찌 넘을 수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고하게 선 금원의 결심은 부모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금강산행을 고집했을까요? 탈출구였던 것 같아요. 탈출구. 네, 내가 본인이 가야 될 운명, 신분, 여자라는 한계, 그 모든 거를 탈출시켜 주는 게 어쨌든 뭔가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는 여행이다라고 본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막연한 여행이 아니라 금강산을 본인이 딱 꼽은 걸로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금원 주변의 환경이 금강산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많았을 거다. 굽히지 않는 금원의 뜻을 꺾지 못한 부모는 마침내 딸의 여행을 허락합니다. 새로 지은 바지 저고리랑 두루마기다. 솜을 얇게 넣어 누볐다. 봄바람이 차니 단단히 챙겨 입도록 하여라. 언제 이렇게 지으셨어요? 마음이 산란하여 바느질이 제대로 안 됐을 게다.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내 덕분에 금강산에 두세 번은 올랐다. 몸 건강히 잘 다녀오도록 해라. 언니, 잘 다녀오세요. 이른 새벽,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홀로 여행길에 오른 14살 소녀 금원. 그렇게 그녀는 걱정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씩씩한 걸음으로 떠났습니다. 문 남성들에게 웃음을 팔아야 하는 기생의 삶. 정해져 있는 운명 앞에서 그녀에겐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유였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선 이 순간을 재갈을 풀고 내달리는 천리마의 심경에 빗댄 금원. 남자도 쉽게 갈 수 없는 험난한 길을 소녀의 몸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재갈이 물린 듯한 여인의 옷 대신 든든한 사내의 복장을 입고 천리를 달릴 꿈에 부풀었습니다. 길을 나선 금원이 맨 처음 향한 곳은 충청도 사군, 그 중에서도 제천군 의림지입니다. 벼농사를 위해 조성된 인공호수 의림지는 당시 은자의 호수라 불렸습니다. 금원은 생애 첫 여행지인 이곳에서 처음으로 시 한 수를 짓습니다. 호숫가 버들은 푸른 실처럼 늘어져 봄날 암담한 마음을 아는 것일까. 나무 위 꾀꼬리 하염없이 오니 임 보내는 슬픔 이기지 못하겠네. 의림지에서 발길을 옮긴 금원은 충청도가 자랑하는 아름다운 경승지 단양 팔경으로 향합니다. 정조 임금도 단원 김홍도에게 풍경을 그리우게 했다는 이름난 절경 사이남. 그리고 금원이 들렀던 봄날이 되면 맑은 계곡이 봄꽃과 어우러져
한 폭의 풍경화를 이루는 곳 서남. 봄 냇물은 무릉도원으로 이어지니 사람을 만나도 길을 묻지 않네. 하루 종일 다니며 꽃향기에 취하니 푸른 산 비단 가운데 내가 서 있네. 금강산으로 가기 전에 이곳을 돌아보는 심정은 굉장히 마음이 바쁘면서도 또 머물고 싶고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특히 여기 서남에서는 신선의 경지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 있고 또 많은 이들이 다녀간 글쓴 바위 같은 그런 흔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원도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 금원은 그런 마음에서 이곳을 다시 한번 꼭 찾아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겠다고 다짐하며 단양 팔경을 떠난 금원. 금강산을 향한 그녀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한양에서 금강산까지 도착하는 데에만 꼬박 닷새가 걸렸던 조선시대에는 금강산을 유람하려면 왕복 20날은 잡아야 했습니다. 12,000 봉우리의 장관, 기이한 풀과 꽃들, 날짐승, 들짐승들의 기묘한 형색, 마치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쪼개지는 것 같던 폭포의 물소리. 1830년 춘 3월의 금강산입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갯마루에 올라선 금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모든 계곡물 돌아 흐르고 깊고 넓어 끝없이 아득하구나. 이제 알았네. 하늘과 땅이 커도 이내 한가슴에 담을 수 있음을. 금강산의 절경을 모두 품을 수 있을 만큼 금원의 마음은 깊고 넓었습니다. 이 시는 사실은 사대부들이 깜짝 놀라는 시예요. 남자도 가서 이런 시와 이런 풍경을 보지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풍경 속에서 이런 시를 짓지를 못하는데, 여성이 또 한 조그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린 사람이 가서 이렇게 멋진 시를 쓸 수 있었을까 이렇게 놀라게 되는데, 본인 스스로도 넓은 세상에서 굉장히 큰 세상에 놀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신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덧없고 큰 의미가 아닌데 거기에 자기가 매여 있는 어쩌면 작은 세상도 또 같이 보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금강산에서 나와 동해로 향한 금원은 바다를 따라 고성에서 울진까지 남쪽으로 걸음을 재촉합니다. 송강정철의 관동별곡으로도 유명한 관동팔경. 금강산과는 또 다른 매력인 동해의 절경. 쇠장을 나온 새처럼 원 없이 세상을 누빈 그녀였지만 그럴수록 가슴 한편엔 비통함이 몰아쳤습니다. 눈으로 넓고 큰 산하를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온갖 세상사를 겪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고 이치에 도달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남자는 넓은 세상에 뜻을 두었지만 여자는 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고 오직 음식을 만드는 일이나 논할 뿐이었다. 세상과 절연된 깊숙한 규방에서 살면서 총명과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마침내 자취 없이 사라지고 만다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렇게 관동팔경의 절경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그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백두대간 한가운데 자리 잡은 설악산으로 들어갑니다. 대승폭포로 올라가는 길목엔 14세의 남장을 하고 이곳을 먼저 다녀간 소녀 금원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강산과 관동팔경을 유람하고도 미련이 남아 설악산에 오른 그녀.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봉 우뚝 서 하늘 찌르는데 가벼운 안개 거치니 그림도 그만 못하리. 좋구나. 설악산의 기이한 절경이여. 대승폭포가 여산폭포보다 낫구나. 네, 호동 선악길만으로는 그 금강산에서 이미 많이 지치셨을 텐데 설악산까지 어떻게 오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저도. 근데 아직 더 만족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르렀다 하셨는데 아마도 산과 물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대승폭포가 이미 알려져 있었던 곳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직접 가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드물었을 것 같아요. 당시로서는 금강산보다 설악산이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그 성향, 성품이 굉장히 본인의 눈으로 본인의 발로 딛고 찾아보시는 그런 분이셔서 대승폭포 이야기만으로는 그 시만으로는 그 마음에 족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까지 직접 오셔서 보시고 감동 어린 시를 남기셨습니다. 푸른 바다와 탁 트인 수평선, 맑은 산새 소리와 짙은 풀내음, 자연의 정기를 가득 머금은 금원이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바로 500년의 역사를 품은 조선의 수도 한양이었습니다.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석화정을 비롯해 한양의 명소를 두루 돌아본 금원. 며칠 동안 한양을 둘러본 그녀에게 수도 한양은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부평초처럼 한가롭게 이리저리 떠돌다 부지런히 산에 오르고 물가에도 갔었네. 고향으로 가고픈 마음 달래 기쁘게 맑은 물을 쫓아가니 서울의 바람과 연기도 조만간 거치리라. 한양까지 간 그녀는 이제 여정을 그칠 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는 것이 일상적인 일은 아니다. 소인은 감정대로 행동하며 넘쳐도 돌아갈 줄 모르지만 군자는 만족을 얻었을 때 멈출 줄 알고 절제할 줄 안다. 내가 오랜 여행으로 바라는 바를 이루었으니 이제는 멈출만 하지 않은가. 헤어진 두루마기를 벗고 다시 소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강원도 원주. 조선시대 강원도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관악, 강원 가명. 고향으로 돌아온 금원은 원주 관아에 소속된 기녀가 되어 금행이라 불립니다. 남장을 하고 담장 밖을 나갔듯이 기생이 되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금원. 생생한 여행담이 담긴 금행의 시는 선비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원이 나중에 이제 삼호정 시사에서 운초라는 친구를 아주 깊이 사귀게 되는 좋은 친구로 남는데 그 운초하고의 만남이 먼저 이루어진 거는 아마 김희양의 생일잔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김희양이 굉장히 금원을 놀라면서 칭찬하면서 내가 그대 이름을 알고 있고 일부러 내가 너를 초청했다. 근데 홍옥원이 말하기를 강원도에 가면 물 하면은 동해 바다요, 산 하면 금강산이요, 사람 하면 너 금원이라 하더라. 네가 시를 얼마나 잘 쓰고 그 경험이 얼마나 그 산에서 풍부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좀 들려다오. 이렇게 얘기된 부분을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근데 그게 하나의 경로가 되어서 이후에도 계속 사대부와의 그런 만남들, 시적인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혼 전까지 아마 딱 10년 사이에 그 명성과 글과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시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높아졌던 것 같아요. 김희양의 생일잔치에서 부용, 경산과 인연을 맺게 되는 금원. 이때 금원은 교서라 불려지는데 시를 짓는 기녀에게 있어 교서는 최고의 호칭이었습니다. 단지 웃음을 파는 기생이 아니라 시인으로 재능을 인정받게 된 금원은 양반들의 시 모임에 참석하면서 소중한 인연도 만나게 됩니다. 저 달이 금강산을 유람할 때 본 달과 꼭 닮았습니다. 금강산의 달이라 그 달을 보며 지은 시가 있어.
중점사 종소리를 들으며 칠한율시를 지었지요. 화면 한번 읊어보시오. 낭떠러지 하늘가 암자 하나, 산 북쪽 맑은 종소리 남쪽까지 울리네. 흰 구름 일어 흩어지니 눈앞에 펼쳐지고, 밝은 달은 연못 속에 고요히 잠겼구나. 참 대단한 시인 것 같소. 선비 김덕희는 금원의 재능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시를 주고받으며 김덕희와 가까워진 그녀는 곧 그의 소실이 되었고, 의주 부윤으로 부임하는 김덕희를 따라 개성과 평양, 안주, 정주를 거쳐 머나먼 의주까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마지막 여행인 관서 여행입니다. 사대부의 소실이 되면서 기생 신분을 면한 금원. 그녀는 남편의 부임지인 의주에 도착해 정실 부인 대접을 받으면서 다양한 풍습을 접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수비하는 지역 의주의 기녀들이 군인처럼 말을 타고 검수를 익혀 칼춤을 추는 모습 등 서북지방의 색다른 풍경에 강렬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 기존의 여행은 뭐 신분, 기생 신분에서 갔다면 지금은 그 김덕희가 이제 의주 부윤이 돼서 어떤 그 관직을 수행하기 위한 그 부인으로 따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의주에서 그 금원이 쓴 호동설악기를 보면은 거의 그 안사람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지내거든요. 기생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부인 대우를 받으면서 갔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은 그 안정돼 있고, 그 바라보는 시점도 그 평양이나 의주의 기생을 관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약간은 이제 제3자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생이 약간 이제 안정됐으니까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본 그런 문체로 쓰게 되죠. 하지만 1년 후 김덕희가 의주 부윤에서 물러나고 부부는 한양으로 내려와 남편의 별장인 삼호정에 둥지를 틀게 됩니다. 난 뭐든지 언니와 함께하며 자랐지요. 언니는 나에게 벗이자 자랑입니다. 언니와는 다른다 새로운 경춘을 찾게 되었죠. 그리고 금원의 동생인 경춘도 서울로 올라옵니다. 한편 당시의 조선 사회는 시 열풍이 불면서 계층의 벽을 넘어 시 모임이 더욱 활발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시를 하는 층들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중인 계층까지 퍼진 것도 있는데요. 이 기녀들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경화세족들, 특히 이제 양반가들 같은 경우에 그 재주에 있는 기녀들을 이제 뽑아서 소실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래나 춤이나 또는 악기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시를 짓는 재능도 거기에 포함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같이 시사 모임을 할 때 그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를 잘 짓는 그 기녀 출신의 소시들을 함께 데리고 가서 시를 지으면서, 그러니까 부부 동반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사대부 집안은. 그러니까 대신 부인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또 기녀의 역할을 하면서 흥을 돋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흔적들을 많은 그 사대부 문인들에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기녀들은 그 예인이었고 그 남편들은 그 예인을 보호하는 후원인의 역할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자리한 곳 종로구 오긴동. 당시 중인계층의 시 모임이었던 송석원 시사의 흔적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평민과 하극 관리 총 13명으로 시작한 작은 시 모임이었던 송석원 시사는 나중엔 매월 수백 명이 참가하는 백일장으로 발전했는데, 송석원 시사의 중심이었던 서울, 중인, 평민들은 신분과 나이를 초월해 시를 통해 어울렸습니다. 이들이 시 모임을 열었던 주무대가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수성동 계곡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만의 시 모임이
금원과 김덕희의 별장 삼호정에서 탄생합니다. 김덕희의 소실 금원을 중심으로 김양의 소실인 운초 김부용, 금원의 동생인 경춘, 이정실의 소실인 경산, 금원의 중마고인 죽서. 이들이 조선 최초의 여성 시모임인 삼호정 시사입니다. 당시 이제 경화세족들에 이제 속하고 있는 이만용이라든가 이정신이라든가 또는 김희양 이런 사람들의 문집을 통해서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연회를 열거나 아니면 경치가 좋은 정자에 놀러 가거나 이럴 때 꼭 이런 소실들을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시를 짓다 보니까 시가 이제 문헌에 많이 남아서 그런데 아마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소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이제 남성 문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그 시사 모임을 참관하다 보니까 관습에 좀 익숙해진 것이 아니었나. 그리고 남성들과 이제 동등하게 시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만큼 연마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남편들이 죽고 그 여자들이 은퇴해서 머물러 있을 때 그 남성 문인들이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삼호정이나 오강루 등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시를 주고받는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봄뜻으로 서로 만나 고운 노를 아끼며 버들 눈썹 처음 펼치니 예술한 뺨이 곱기도 하여라. 시를 찾으며 꽃 보는 복을 마음껏 누리니 누가 선녀들에게 배틀 일을 싫어했나? 어라? 저 사내가 또 왔네? 어떤 사내 말이오? 저기 낚시터에서 피리 부는 사내 말이오. 피리 소리 한번 구슬프구나. 낚시터의 피리 소리라. 강둑의 비단 같은 봄풀, 노을 지는 강물, 피리 소리 흐르네. 구름 저편 항구에 돛담배 하나 보일락 말락. 꽃 지는 낚시터에 피리 소리 구슬퍼라. 끝없는 바람 안개 모두 거치고 시 넣은 비단 주머니만 붉은 난간에서 반짝이네. 과거 삼호정이 자리했던 이곳에 지금은 용산 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용산 성당 아래 성직자들의 묘지로 조성된 삼호정터. 그녀들이 시를 짓던 경치 좋은 누각이 있었을 이곳. 한양의 젖줄, 한강과 관악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아름다운 곳에서 그녀들은 넘쳐나는 시상을 주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삼호정 시가 여러 편이 나와요. 삼호정과 관계된. 근데 주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삼호정에서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보는 그 아름다운 경치예요. 그래. 그러니까는 이 정자에 이제 자주 올라와서 여기 와서 이제 시를 짓고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여기 오면은 그 시감이 떠오르죠. 누구라도 여기 오면은 시를 읊을 수 있는 그런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자가 아주 중요한 우리 그 역사에서 중요한 여류 문단의 본거지 같은 이 김금원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김양 떼감이 돌아가시니 금원과 함께 삼호정 시사를 이끌었던 여인인 김부용. 이런 나를 붙잡아 주니까 금원과 여러 벗드립니다. 삼호정에 오면 마음이 한결 든든해요. 뛰어난 시적 재능을 보인 그녀는 운초집, 오강루 문집 등 여러 작품을 남깁니다. 꾀꼬리야, 나무 위에서 울다 가지 마라. 네 소리 듣고 동서에서 벗이 모이네. 이른봄 비바람이 차가울까 염려되어 여린 버들잎이 어찌 살까 걱정이네.
고위직을 두루 거친 연천 김양의 소실인 부용은 남편에게 금원을 소개하며 금원을 더 넓은 세계로 이끈 인물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광덕산, 이 산 중턱에 부용이 잠들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3대 명기로 손꼽히는 부용은 남편 김양과 50살 이상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사랑으로 유명합니다. 다른 이제 기생들 보면은 소실로 들어갔어도 남편이 죽게 되면은 거의 또 다른 남자를 만나든가 아니면 그냥 떠돌이처럼 조금 불운하죠. 그게 이제 소실의 기생 출신 소실들의 슬픈 운명인데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경우에만 그 집안에서 그 사람을 대우해줘서 몇 자리도 해주고 이런 경우는 그 운초 김부영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사례죠. 그 무덤까지 그 남편 무덤가에 이렇게 집안에서 해주고 이 삼오정 시의 5명 중에 유일하게 그 무덤이 남아있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디에서 죽었는지 뭐 무덤이 어디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삼오정 시사에는 자신의 아픔과 고뇌를 시로서 승화시켰던 금원의 중마고우 박죽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밤 달은 한없이 밝은데 너랑 나랑 깊은 회포 누가 더 클까? 은하수 뗏목 빌려 꿈속으로 오리니 은하수야 높은 물결 일게 하지 마라. 특유의 서정성을 바탕으로 간절한 그리움과 여인의 한을 묘사한 원주 출신의 죽서. 금원과의 애틋한 우정을 많은 시를 통해 표현한 죽서에 대해 금원은 죽서가 세상을 떠나고 문집으로 엮어진 죽서 시집의 발문에서 흐트러짐 없이 단아하다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죽서의 삶은 많이 좀 비운의 삶을 살았던 시에서 나타난 어떤 촉촉한 감성의 그런 것들, 회한이나 이런 것 되게 많이 담겨 있는데 그 금원의 경우는 조금 더 남성적이라고 해야 돼요. 중성적인. 근데 죽서랑의 우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서가 막 아파서 보낸 편지 시에 또 너를 이렇게 위로하고 일어설 수 있게끔 내가 너를 그리워하고 있고 그런 시들을 같이 주고받으면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받는 아주 돈독한 우정의 사이라고 보여집니다.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삼오정의 벗들. 우리들 가운데 누군들 언니만큼 해낼 수가 있겠소? 언니는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문장으로 치면 내가 나을 것도 없지. 넌 우리가 꿈도 못 꾸는 일을 해냈어. 남자들도 못 가본 넓은 세상을 보았고 네 책은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가 될 거야. 그래, 우리도 힘을 보탤 테니 글을 모아봐요. 대문 밖을 나서기 힘든 여자들에게 큰 희망을 줄 게 분명하오. 여자는 아는 것이 있어도 감추어야 했던 시대. 조선시대 여인들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의 글을 모두 태워달라고 부탁했지만 금원은 그동안 보관했던 여행기와 시를 한 권의 책으로 엮습니다. 자신이 여행했던 지방의 이름을 따서 호동설악기라는 제목을 짓고 삼오정 동인들에게 글을 받은 금원. 사대부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 순수하게 여성 문인들의 글로만 채워졌다는 점에서 호동설악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호동설악기를 보면 죽서가 발문을 쓰고요. 또 여동생이 그 정이라고 해서 교정한 글을 쓰고 이런 것들 자체가 다 어떤 남성 문인들의
풍습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대부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글이 문 밖을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오빠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렇게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기녀 출신의 소실들은 이걸 벗어나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이런 시사를 결성해서 시작 활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항상 영원할 것 같던 그들의 우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벙어리처럼 제대로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 척 살았지요. 삼오정에 오면 입도 귀도 툭 트인 듯해요. 못난 나에게 용기를 주고 부족한 씨를 아껴주니 고맙기 그지없소. 여러분을 알게 해준 법 금원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요. 병약했던 죽서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삼오정 시사의 곁을 영원히 떠나고 마는데 그녀의 죽음에 삼오정의 벗들은 큰 빈자리를 느낍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던 봄날에 모였던 5 시인들. 4명이 된 그들은 늦가을의 낙엽처럼 각각 흩어지게 됩니다. 다음 생에는 나와 죽서가 함께 남자가 되어 친구나 형제로서 서로 시를 지어 부르며 책상을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를 잃은 금원에게 2번째 이별이 다가옵니다. 내 그대와 함께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중대한 나란 일이고 기간도 짧아 그대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소. 제가 세상 구경을 탐할 때가 아니지요. 50이 넘은 연세에 죽고 먼 길을 가시는 나리의 건강이 염려될 따름입니다.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된 남편 김덕희는 먼 길에서 돌아온 직후 그만 중병을 앓게 됩니다. 한술 더 뜨시지요. 이 2년이 넘게 병석에 누운 남편을 정성껏 간병하던 금원. 하지만 1853년 겨울 김덕희가 53세를 일기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금원한테 김덕희라는 남편을 만나면서 이제 삶이 또 바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에 대한 존경, 그 남편에 대한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짧게 남아있는 김덕희에 대한 글들을 보면 굉장히 존중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 둘이 나이 차이는 한 17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거의 굉장히 존중하는 높인 표현을 쓰는데 그런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어떻게 보면 탈출시켜준 그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금원의 슬픔은 정말 컸겠죠. 남편의 죽음과 함께 집안에서 버려지는 것이 소실의 운명. 당장 자신의 운명도 어찌 될지 모르는 암울한 상황에서 금원은 눈물과 함께 한자 한자 애도하는 제문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비통한 심정이 담긴 제문은 호동 설악기와 함께 남편 김덕희의 형 김도희를 통해 육촌 동생인 추사 김정희에게 전해집니다. 정녕 이것이 여인이 쓴 글이란 말인가? 글이 마음인지 마음이 글인지 알 수가 없군.
죽은 남편에게 바친 금원의 글에 여자 선비의 유조한 품격만 있고 화장을 짙게 바른 여인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한 추사 김정희. 이후 금원이 쓴 호동 설악기는 선비들의 서가에 놓이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1853년 이후 행적이 묘연해진 금원. 다시 세상에서 나온 그녀는 황혼에 가까운 나이에 또다시 여행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장호 속에 몸을 감춘 조선의 여인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붉게 빛나다 사라져버린 그녀. 세월 저편으로 저물어간 자신의 인생을 그녀는 홀로 인생의 출발지인 섬강에서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시대에 맞서 자신이 이루어낸 모든 것이 어쩌면 한바탕 꿈은 아니었을까 상념에 잠긴 그녀. 하루를 기준으로 보면 하루는 꿈이요. 1년을 기준으로 보면 1년 또한 꿈이다. 100년, 1000년이나 과거나 현재나 꿈 아닌 것이 없도다. 나 또한 꿈속의 사람으로 꿈을 기록하려는 사람이니 또 어찌 꿈속의 꿈이 아니리. 어쩌면 찬란했던, 어쩌면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삶이 결국은 일장춘몽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꿈을 시로 남기고 글로 기록한 금원의 붓은 현실에 남아 있습니다. 여인은 규문 밖을 나설 수 없다는, 자식은 어미의 신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굴레를 벗어버리고 담장 밖을 나온 여인. 흔적 없이 사라진 금원의 행적은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성 시 같은 경우 문헌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잘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운초 김부용이나 김금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사적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좀 사대부 중심, 여인 중심으로 연구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그 활발한 문학 활동을 했던 것은 그것을 이제 본업으로 삼았던 이런 시를 짓는 기생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하는 행위가 문학적인 활동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 본질을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호정 시사 5 시인들에겐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을 3년간의 시 모임. 오늘날 삼호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만 100수십여 년 전 남겨진 글들 속에서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멋진 여성이다. 그리고 자기의 신분적 한계, 시대적 한계, 지역적 한계를 초월해서 자기의 꿈과 삶을 펼쳐나간 아주 주도적인 신분제 사회에 살았던 금원이라는 여성이 딱 그걸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금원 스스로의 포장은 시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포장을 해요, 자기 삶을. 근데 거기 안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시대보다 훨씬 앞서 나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날에서 이렇게 페미니즘적 요소로도 보고 해석하고 또 어찌 보면 비판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대의 차별 속에서도 한계를 넘어 앞서가는 삶을 살았던 김금원. 그녀의 꿈과 그녀가 남긴 발자취는 앞으로도 계속 후세의 조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